먼저는 그 의회라는 제도는 정말 신기한 제도입니다. 예. 지금 저 그 한복판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의 기구나 기관이나 조직이나 제도를 보면 대개는 그 운영 원리라고 하는 게 뭘 봐도 가족을 봐도 노동조합을 봐도 관료제를 봐도 뭐 기업을 봐도 뭐 일종의 이제 지배적인 이 가이딩 그 룰이 있고 거기에 맞도록 어느 정도는 이제 체계화되어 있고 아래로 흐르는 적인데 의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의회는 사회에서 적대적인 의견이 들어와서 주기적으로 평화협정을 반복해야만 사회가 통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권적 결정이 그 전쟁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 아주 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회를 구성하는 건 의회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어떤 규범체 같은 걸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회가 나빠진 거는 이 규범적 내용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전처럼 그래도 민주주의를 같이 운영하는 동료의식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상대를 누가 더 쉽게 야유하고 그 상처 입히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기능이 최대로 약해진 것의 결과가 저는 의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자체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회 지원기구도 강화해야 되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예산권, 예산 작성권, 뭐 무슨 감사권 이런 것도 아마 제도적으로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성하는 일종의 뭐 갈등하는 적대 세력이 그 안에 들어와서 순치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단위가 저는 좋아야 된다고 좀 하는 면에서 좀 보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 임재원 선생님 얘기에서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도 이제 개선해야 될 게 제도적으로 의회, 정당도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권력 운영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 사회문화적인 관점도 저는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정당 체제 또는 일종의 그 대표 체제는 시효를 다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이 그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 보수가 현재 상태로 한국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 많은 사람들이 회의했고 그 다음에도 그걸 못 보여줬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지금도 한국당이 적극적 대안이 안 되는 거는 저는 한 축은 일단 무너졌고 이번에 보여준 건 저는 진보의 문화적 또는 규범적 전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이 사태 이후에 정말 뭐 무슨 공정한 뭐 입시 경쟁, 뭐 평등한 기회를 향유하는 삶, 뭐 반칙과 특권이 없는 뭐 공동체 이런 말을 과연 진보가 한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신뢰하게 될까 저는 이제 질문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임 선생님 강조하셨던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또는 권위주의 시대의 문화적인 양식을 지배했던 냉전 반공주의의 어떤 양극화된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진보도 체화한 면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좀 돌아보면 권위주의 시기보다 지금 민주화 시기가 벌써 33년째니까 박정희 18년도 넘어섰고 전두환까지 포함해도 그 기간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저는 진보가 민주화 이후 체제에서 더 많은 문제를 전 노정했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말할 때는 과거 반독재 투쟁을 말하고 실제 본인들도 삶을 영위하고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고 하는 방법에서는 저는 그 원표화된 것과는 다른 양식을 민주화 이후 33년간 체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체화한 걸 너무나 흥미롭고 역설적이게도 최근에 한 50일 사이에 저는 이걸 드러냈다고 봅니다. 저는 이준 선생님 칼럼을 아주 재밌게 봤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것이 최악으로 가기보다는 묘한 효과를 갖는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에 처음 인사가 이게 분명히 사회를 분열시킨 걸 알고 절제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런 문제를 못 봤을지 모르는데 그거를 고집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회의의 대상이 되니까 이때 유시민 씨가 나와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키웠고 거기다 친문과 여러 가지 이재명, 박원순 씨가
이걸 옹호하고 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고 봅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만약 쓰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뭐 위기와 뭐 몰락은 저는 이분들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들을 비판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분들이 희한하게도 그 작은 사건이 개선될 수 있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33년간 진보가 실제 보여준 엄폐화된 것과 다른 그 행태를 더 드러내고 더 드러내고 더 드러내서 이제는 진보 자체의 도덕적 또는 규범적 기반을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아마 한국당이 다음 선거에서 뭐 더 표를 많이 얻을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본인들의 계산처럼 수도권 중심과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지금보다 의석을 더 늘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이 간극은 저는 심리적으로는 훨씬 커지는 체제가 될 것이고 통치의 정당성이 전 잘 발휘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사태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진보도 저는 훨씬 더 많이 망가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고 결국 다음번 민주화 이후 체제는 이 변화 때문에 전 새롭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저는 한국 사회가 좀 발전시킬 거라고 좀 약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초점인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박명림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좀 태도를 변화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처럼 소위 말하는 대화 타협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 적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칼 슈미트 그 이론을 완전 잘못 이해하는데 완전 잘못. 예, 인미쿠스하고 호스틸리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적은 필요하죠. 왜냐면 경쟁 상대니까. 때로는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 교수님한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한 3년 남으셨잖아요.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분교 과정을 보면 여러 번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처음에 국정원 선거 개입 조사 때도 그렇고 그때도 아마 그를 좀 진실을 규명하고 처벌을 했으면 오히려 정부의 정당성은 이렇게 도전받지 않습니다. 세월호 때 대화의 계기를 놓쳤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 중심으로 그 진상규명 추구할 때의 그 특별법에 대해서 의회를 그렇게 또 배제하고 최순실 사건까지 이제 이렇게 악화되는 과정을 저희가 목도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위기 증폭의 그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절규하다시피 이 지금 국정농단은 외환위기보다 크다. 이거는 우리의 정당성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무슨 뭐 경제 발전의 위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 체제 자체의 통치행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연립연합방법에 하면 위기를 극복을 못할 거다. 그리고 한국은 그 경제구조, 재벌체제나 언론, 담론, 금융, 부동산, 국제관계 거의 모든 체제에서 항상 보수의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농단의 위기에 직면하고 정부가 교체됐다고 해서 진보가 강력한 사회적 토대나 개혁 역량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보여다시피 연립과 연합을 통한 방식이 훨씬 더 사회적 개혁이나 민주적 혁신에 진보적이었지 발전적이었지 청산의 방법은 언제나 이것은 역전, 혁명과 반동, 혁명과 복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 돌아보면 제자리이거나 이런 타협적 민주주의보다 발전이 더딘데 우리의 이 최대 강령주의 이걸 안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뭐 비교적 글도 많이 쓰고 많이 부르짖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연대를 지속하는 데도 실패했고
또 지방선거를 승리하면서 이 최대 강령주의가 더 이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고 이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제 민주 세력의 개혁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이제 무화시키는 이런 조국 사태, 뭐 공공성 개혁 주장의 이런 정당성을 이제 지지 세력을 제외해놓고는 보편적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아주 위기라고 그럴지 그 위험 상황으로 몰려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역설적으로 거꾸로 항상 연립 연정을 초기화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 제도적인 연정이 아니어도 정치적인 연정은 얼마든지 좋다. 입법 연대라든가 이런 역설을. 지금은 이제 야당이 이제 아니 이제 침몰하는 정권, 뭐 박근혜 때도 그렇고 때도 노무현 때도 임기 후반에 연정을 해주는 야당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그 실패에 합류할 그 배를 같이 탈 리도 없지만 이제 그 오히려 권력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늦었지만 정당성을 그동안 인사라든가 정책이 왜 정당성을 상징했는가 이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사태에는 국정의 변방에서 사인의 부스러기 현상이었다면 이건 국정의 중심에서 이거는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과거의 진보 개혁 세력이 광장에서 공정 정의를 외쳤다면 이제는 보수 세력이 똑같은 광화문에서 공정 정의를 외친, 광화문의 정신은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주체의 구성을 약간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초기 촛불이 됐건 2기 촛불이 됐건 또는 초기 태극기와 2기 서초동을 의식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그 광화문의 공정 정의를 수용하는 그런 사과 성명, 그리고 국정의 독임에서 연립 통합으로의 전환,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회복, 이건 최소 조치일 것입니다. 아마 지금 위기를 극복하고 남은 임기를 국정을 잘 수행하기도 그렇지만 좀 두려운 표현을 말씀드리면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라도 이건 최소 요건이고, 아마 최대 요건은 국정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면적인 전환은 계속해서 어떤 경우에도 최악의 독재 정부도 직접 민주주의의 최소 지지 근간은 갖고 있다는 것은 뭐 20만이 아니라 200만도 동원할 수 있을 겁니다. 총원이 됐건 서초동이 됐건 그게 의존하지 않고 소통이라는 상소를 뜻하는 뜻인데, 소통이라는 게 지지자들은 상소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어떻게 2년 만에 촛불이 다시 등장을 하고 어떻게 2년 반 만에 반대 세력이 광장을 채우는, 그리고 어떻게 2년 반 만에 반대 세력이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는에 대해서 좀 엄중하고 객관적으로, 파당적이고 뭐 정파적이 아니라 정말 엄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성찰이랄까 각성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좀 기다리고 관용적인 국민들이라,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꾸로 김대중 노무현이 했었던 그런 연립이나 타협 정신을 지금으로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보수는 6.29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IS도 그런 강삼재의 그런 비자금 폭로가 있을 때 정부는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선거를 이루는 것이라는 단 한 가지로 비자금 수사 중지시키고 선거를 있게 해서 어쨌든 DJ 정부, 자기 정당의 후보와는 다른 완전히 그런 뜻이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62명의 탄핵 지지, 6.29선은 김영삼의 선택, 보수정당 적지 않은 의원들의 탄핵 선택, 이걸 보면 어쨌든 그래도 보수는 이럴 때 나름대로 다른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임기 중반에라도
진보가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위기를 좀 넘어. 왜냐 한국 사회는 개혁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우리 다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지금 저 대국민 사과를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지 기반이 더 확대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등을 돌리거나 마음이 떠나버리는 중도 세력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촛불 탄핵 연대의 지속이라든가 확대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과제들이 사실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행보를 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아주 이제 두려움이 강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 두 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 사회문화적인 소위 멘틀리티에 있는 거죠.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초반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증폭시킨 데에는 운동권이 자기네들의 논리에 이제 지금 완전히 갇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오늘날 뭐 보수는 조중동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는데 학생들 보면 조중동 있는 학생들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전부 신문을 안 봐요. 신문을 안 봐요. 그 방송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방송도 안 봐요. SNS하고 유튜브.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좀 이 문제는 그래도 건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 파시즘이 등장을 할 때 재미있는 게 히틀러가 그 당시 이제 대중연설의 탁월한 귀재 아닙니까? 그 당시 오페라 가수한테 얼굴 표정 연기까지 다 배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발터 베냐민이 이야기한 것처럼 매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과거에 광장에서 소통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지금 소통 방식이 이제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디지털 매체, SNS,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선전선동의 아주 효율적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매체의 발전 이런 것들과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혹시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없을까요? 뭐 당연히. 근데 사실은 나는 이 정권을 잘은 모르겠지만 신문에 잠깐 단편적으로 보도된 걸 비춰보면 그 탁행 정관인가 이렇게 뮤추얼 세리머니 하는 사람. 난 이게 스펙타클 정치를 이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두보르가 얘기했던 그 스펙타클 사회가 나 자꾸 떠오르는데 그건 사실은 이미 나치가 뉘른베르크에서 보여준 거고, 그죠? 그다음에 무솔리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그 쇼맨십이 강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게 마치 그러니까 사실 내용이 실종되고 스펙타클을 가지고 끌어나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불안했는데 이제 지금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비유를 이렇게 든다면 한국에 월드컵 나와서 예선 떨어질 때 애들이 어떤 전술을 쓸 거냐가 아니라 여기서 이기면 어떤 세리머니를 할 거가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첫 번째 받았고 두 번째 역시 뭐하고 연결되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가 같이 돌아가는데 진보가 그래도 나는 요번에 이 뭐랄까 이렇게 큰 정의를 위해서 작은 정의는 희생돼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전제가 이제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만인 앞에 벌거졌고 오히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냉전의 문화적 자산권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 계기가 됐고 그 점에서 저는 이제 낙관적인 박 선생님이랑 낙관적인 부분도 이제 공유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역시 이제 끊임없이 이 드루킹 사건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우파가 국정원 댓글 사건 중 여기 드루킹이 있었고 끊임없이 또 스펙타클적인 걸 더 여기는 꿈꾸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사실은 이미 정치 종교라는 루소가 폴란드 폴란드 민족에 구호하는 그 조언에서 너희들 정치 종교를 만들어라. 그죠? 근데 그 제일 잘한 데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이 그걸 제일 잘했고 그래서 코라딘이라는 그 이탈리아 파시스트 이론가가 야 우리 일본에서 배우자. 러일 전쟁 보니까 끝나고 나서 국가를 위해서 죽어도 되는 그와 같은 이게 순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데 일본이 최고더라. 일본에서 배우자라는 이제 그런 슬로건도 내걸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보다도 더 정치 종교가 더 정교화된 형태로 그야말로 무솔리니가 꿈꿨던 게 이거거든요. 그 이 모세관적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개개인의 일상에까지 이 파시스트 조직이 자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솔리니는 레저 조직까지 만들거든요. 노동자 레저 조직까지 만들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됐는데 또 하나는 반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랍의 스프링 때 그 알제리나 이쪽의 그 정보부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라고 비참하게 죽은 사진들을 이걸 이 폭도들이 한 거다라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돌아갔냐면 우리 앞으로 사진 올리지 말자. 이게 실시간 퍼져나가니까 사진 올린 사진은 전부 정보부가 올린 페이크 사진이라는 걸 알게 된다든가. 그래서 이게 이것을 끊임없이 조정하려고 하더라도 또 밑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유발 하라리가 강연 중에 소위 AI의 발전과 이제 파시즘의 출현이라는 이제 연관지어서 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대 이후의 과정을 계몽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득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그것을 예컨대 조작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막강한 장치는 없다 이런 거죠. 이게 거기에서 오히려 파시즘적인 요소가 많다. 이게 이제 베냐민 얘기하고는 파시즘은 정치의 신미화, 뭐 여기에 대해서 공산주의는 예술의 정치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기분과 어떤 감정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깨어있는 시민이야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지 여기 오히려 초점이 더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정말 뭐 조금 전에 이제 탁현민 그 전 청와대 비서관이죠? 행정관? 하여튼 선임 행정관이 그 뭐 연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요번에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 그 수어 포스터를 보면 말이죠. 노란 색깔의 배경에다가 뒷모습으로 쓸쓸하게 그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조국의 뒷모습을 딱 찍어가지고 이 포스터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 그 포스터만 딱 보면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오히려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법민희 교수님? 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위기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원래 정치의 본질에 가까운 것인지 그걸 파시즘적 징후로 봐야 되는지는 계속 아까부터 제가 조금 약간 판단하기 어렵다는데 원래 정치라는 게 이제 그 지금은 SNS나 디지털이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사유하게 하기보다는 직관, 감성, 인상 이것이 이제 장악을 하게 하고 이 시간과 공간을 이제 다 무화시키면서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면서 아주 빠르게 동조자로 돌아오는데 원래 정치라는 게 전에도 이렇게 수사하게 발전한 이유가 그런 그 호소, 연설, 선동, 그러니까 개인을 불러오는, 인디비드스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페르소나, 역할인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인을 활동하게 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뉴스가 페이크 뉴스, 이런 가짜 뉴스는 진실이라고 판단된 건데 더 이상 아니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다 들려오기 때문에 새롭기도 하지만 내가 전방위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페이크가 가짜 동작이지만 가짜 실제에서는 페이크 리얼에서는 걸리지만 그러나 이게 false
wrong에서 false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이게 아니 false true에서 false가 아니고 wrong right에서도 wrong은 아니거든요. 아렌트가 계속 얘기한 거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fake인데 false나 wrong이라고 판단하고, 또 리얼리티 쇼도 보면 이게 쇼를 반복해서 보면 리얼리티를 인식을 하는데, 이게 계속 이게 뭐 파시즘이나 나치즘 집권 과정도 그랬지만 지금은 민주정부 하에서 이건 뭐 계속해서 이게 그 쇼를 보여주는데 이걸 리얼리티로 이제, 그래서 저는 거대한 이런 극장극 같은 게 이제 아까 아구라 말씀 주셨지만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그냥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로 확대된 지금 이 아구라가 마치 역할극에 이렇게 열광하고 이런, 그래서 저는 결국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공적 담론, 공준의 형성, 이게 중요한 이 대화 타협의 공간이 하나는 시민들 사이에 어떤 아래로부터의 그런 뭐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작동을 안 할 때는 지금 워낙 진영 논리로 갈라져 있고, 이 진영 논리는 거의 이제 저는 남남 갈등을 넘어서 남남 장벽 이런 식으로까지 가 있다고. 이 장벽은 정말 거의 아렌트식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 슈미트나 레닌이 말하는 끄떡가보, 이거 뭐 적과 동지, 그게 스타시스에 머무르면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폴레모스까지 이제 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그래도 아직 의회가 작동할 때에 이 타협의 공간이 남아 있고, 이 타협의 공간을 대통령이나 이 여야 지도자들이 존중해 줄 때에 이 위기가 폭발하지 않고 2년 반이나 3년처럼 그래도 좀 제도적이고 절차적으로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매체 기술의 변화는 정치동원 양식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언제나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통치 양식은 매체에 대한 고려 없이는 사실 설명되기가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 양식의 변화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기업도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정보나 지식의 재조직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윤도 추구하지만 사회를 통제하는 양식도 좀 달라지고 있는 거는 늘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좀 더 발전시키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 변화가 어떻게 될 건가를 말할 때 이 매체를 통해서 봐야 되는 측면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저는 지배하는 힘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아마 앞으로 예측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아마 의회는 집권당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 공간에서 이런 지금의 일종의 유사 시민전쟁처럼 되어 있는 구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일 텐데, 대통령이 큰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재 정한 구조에는 거기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권력 구조나 권위의 구조가 있고, 여기에서 그걸 정당화했던 게 적폐청산, 직접민주주의, 또 무슨 다양한 형식의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이거를 다 변화시키는 건 전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는 거라면 아마 비민주주의 체제라면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바꿔야 되는데 아마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기대를 걸게 되는 건 내년 총선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정말 흥미로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도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할 거냐 말 거냐. 내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계산이고, 정당들도 거기에 지금을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총선이 그래도 한 번은 대통령도 못하고 우회정치도 못하고 정당들도 못했던 의기 갈등의 저기를 일단 새로운 기회는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까지는 이준현 선생님 말씀대로 아마 변화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시민들이 투표
종이장돌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가장 최근에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변화는 그때 아마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도 그때 되면 강제된 변화를 수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 중간에 조국 사태처럼 소위 정치권에 말하는 출구 전략의 일부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다 진심은 아닐 것이다. 결국은 마무리는 민주적인 정치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고통스럽지만 지금부터 내년 선거까지는 그가 민주화 33년간 우리가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못했던 진보의 변화도 좀 강제해 줬으면 좋겠고, 보수도 본인들이 표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신뢰를 어떤 방법으로 구축해야 되는지도 아마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걸로 좀 희망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뭐 내년 봄에 총선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어느덧 저희들 좌담도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이 너무나 사실 시급한 문제이고 보편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단 2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 논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냥 한 문장씩 민주주의가 이래서 나는 위기라고 본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요거는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거나 개선되면 그래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안이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이렇게 한 문장씩 말씀해 주시고 저희 좌담회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연 선생님. 저희 대중독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파시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파시즘의 그 개념이. 네, 그러면 너는 독재나 민주주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하지만 역시 양자가 한동전의 양면이면서도 다른 것은 역시 민주주의는 아무리 못마땅해도 제도적인 안전장치 선거라든가, 그죠? 맞으면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안전장치까지 무너지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우리 최소 강령주의자가 되자, 미니멀리스트가 돼서 이 제도장치, 민주주의를 유지하게 하는 독재로 빠지지 않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제도장치로서의 그 안전판으로서의 제도장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명희 교수님. 저는 뭐 민주주의 위기는 딱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것. 민주주의는 공화제와 만나면서 다른 어떤 통치 양식보다도 그동안 갈등을 완화시키는 제도인데 지금은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그렇죠. 정치 주체들 간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동안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민주주의의 수혜와 혜택을 받은 계층들, 주체들, 사람들이 넓어졌는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아까 난민이나 불평등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전자가 절차라면 후자는 내용, 결과로서 양쪽에서 다 위기인데 극복하는 방법을 저는 왜 이렇게 민주주의가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단명했었는데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가 지금. 그것은 역시 대의제와 만났기 때문이고 공화제와 만났기 때문. 민주공화국의 공화는 바로 그 당시에 뭐 어원이나 용례나 철학 전부 조사해 보니까 결국 대의제였는데 어떻게 하면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공화제는 결국 혼합정치,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그래서 뭐 다 어디나 있는 거지만 이 혼합,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이익, 다른 관점, 다른 장소,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혼합을 해서 통치하는 뭐 견제와 균형뿐만 아니라 의회의 대화와 타협까지, 그걸 복원하는 게 정말 느리지만 가장 빠른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방법이, 그것도 민주 혜택을 넓혀가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비극을 보고도 문재인 정부가 이걸 배우지 않는다면 남은 기간은 정말 좀 상당히 폭풍 같은 이런 좀 두려움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데모크라티즘도 아니고 데모크라티시즘도 아니고 데모크라시라는 측면에서는 통치체제의 한 유형이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이념적으로 완벽한 대안을 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황명기 교수님 말씀하신 그 체제를,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실천적 노력에 의해서 저는 이루어지는 게 민주주의 가꾸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다른 체제에 비해서는 민주주의는 뭐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강제되기보다는 절제와 어쨌든 신중함과 지혜로움이 늘 요청되는 대목인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너무 이념적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민주주의 자체가 어느 사회에서 뭐 정의와 옳고 그름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약간 조금은 그 민주주의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약간 도덕화되거나 규범화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도덕적인 기반을 오히려 더 허물고 있는 것을 저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통치체제를 운영하는 분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너져서 저는 지금은 약간 유사 자연 상태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거고, 시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에라도 통치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가능성과 위험을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서 좀 사회를 운영해 주는 것이 우리가 요청하는 책임성의 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제는 사실 현대민주주의의 위기였습니다. 민주주의가 뭐 최선의 제도도 아니고 사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위기 극복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는 곳에 희망은 있다.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하고 상투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년 봄까지 총선 때까지는 뭐 그래도 희망과 기대를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좌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